못했어. 밖에 물이 많으니까 열 수가 없는 거야. 그래 힘껏 열으니까 물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그 당시에 전기도 꺼지더라고. 여기 합성되니. 그러니까 전기 꺼지니까 캄캄하죠. 캄캄한데 물은 지금 무릎 밖까지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우리가 물을 9시간을 퍼냈어. 방에서. 그러니까 진아저씨하고 나하고 진아줌마하고 셋이서 그렇게 퍼낸 거야. 그러니까 옆방에서 물 들어오니까 할머니 빨리 일어나래. 자다가 일어나니까 물까지 빠져. 방에서. 그때는 말할 것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고 물 퍼내는 게 일이었어. 늙으니까 얼룩하겠어. 네, 복지관이고 또 동사무소고 거기에서 또 메시지가 오고 그래가지고 신고하라 그래서 가서 또 신고하고 또 보고하고 또 그랬지 뭐 왔다 갔다 했어요. 이제 우리 돌보미 선생이 있었어요. 친구를 데리고 걸레를 가지고 와서 닦아줘서 조금 그냥 한숨을 좀 돌렸고 또 이제 그 이튿날 이제 또 저 성장 식구들이 와서 또 좀 도와주고 정리해주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 일주일이 가가지고 그냥 살아왔었어요. 너무 힘들어. 옛날에 그 물개가 볼 때도 그 당시에 뭐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지금 특히 그 기후가 이렇게 되면서 비 엄청 쏟아져요. 보면 많이 불안한 그거 있어요. 불안해요. 그거는 있어요. 아직까지 마음을 못 놓겠더라고. 한 번 당하니까 그 허칭이 또 그런 게 오더라니까. 바깥에 나가 있어도 아유 씨니까 빨리 들어가 보자. 이야기 마당의 진행은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트레이너이신 오영식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 맡은 한국주민운동교육원의 오영식 트레이너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발제하면서 뵀는데 박정란 대표님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소개 간단히 좀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관악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데는 푸른 공동체 살터. 살터는 순 우리말이에요. 넓고 큰 자연. 대자연이라는 뜻인데 환경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역사문화 마을 탐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활동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관악교인동 이름으로 왔습니다. 박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은 우리 발표하시면서 소개해줬으니까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자리는 기후위기 전반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오늘 발표만을 하셨던 2년 전 침수 피해 겪으셨던 주민들에 대한 2년간의 거친 추적 조사와 결과, 조사 내용에 대해서 패널 분들과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강점이 있겠다 생각 좀 듭니다. 오늘 행사 제목이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듣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사용자장에 이미 보이고 들리고 있는 목소리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잘 질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사도 하나의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질문에 대한 주민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나 응답들을 듣고 패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성 선생님께서 실제 조사하셨는데 사실 조사 결과가 엄청 반대한 내용이기도 한데 조사하셨던 담당 사용자로서 가장 뭔가 좀 뼈아프게 좀 다가왔다거나 조금 절실하게 느껴졌던 응답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그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면서 어르신들의 그 설문을 다 코딩했을 때 무섭다, 두렵다 이런 답변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연구할 때 가설을 세운 거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제가 예측한 대로 기후에 대한 인식이 낮을 거고 저희가 오히려 그 기후의 인식을 어떻게 높일지를 좀 고민했었는데 오히려 조사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그런 목소리들 그리고 실제 저희보다 더 기후에 많이 접하고 있고 정보에 그리고 본인이 취약하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지점이 제일 좀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예. 무섭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건 약간 트라우마 이런 것도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서 아까 재원 중에도 이제 그런 인식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주신 것 같아요. 김선호 선생님 좀 추가 질문 하나 좀 드려보자면 어쨌든 2년 전에도 현장에 계셨고 지금도 현장에 계시면서 조사도 하고 계신데 조사하시면서 같이 동료들과도 조사 결과 좀 나누셨을 거잖아요. 다른 동료분들은 조금 인상 깊은 조사 내용 다가왔다는 게 어떤 게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예상 못한 질문이에요. 아까 너무 간단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 더 드려봤어요. 조사가 이번 주에 나왔어요. 네, 이번 주에 나왔는데 담당하신 분 입장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 보면서 느꼈던 것도 있겠지만 조사기가 딱 완성됐을 때 동료들이 딱 보고 좀 인상 깊었다고 하거나 사실은 저희 동료들한테도 어제 보고서를 보내드려요 저희가. 네. 그래서 오히려 동료들보다는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활지원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생활지원 선생님들이 실제 이렇게 어르신들께 여쭤보고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덥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고 있었지만은 하고 어르신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입에서 얘기를 듣는다는 게 귀로 어르신들이 직접 음성으로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는 게 생활지원사들한테는 조금 충격이었었고 또 여기가 결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어르신들 댁에는 지금 IoT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활지원사님들 핸드폰을 통해서도 어르신 집이 온도나 습도들이 다 확인이 가능한데 40도가 넘어가는 집이 많습니다. 예, 그럴 때 생활지원사님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눴었는데 이번 조사를 하면서 그것과 연관져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든지 인상이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쨌든 조사를 같이 하신 분들도 되게 중요한 주체들 같거든요. 조사하면서 느꼈던 느낌들, 그리고 당사자분들이 조사 이후에 뭔가 좀 현장에서 같이 만나거나 뭔가 대응 과정에 함께 등장하시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우리 박정만 대표님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소개하실 때 관악 기후행동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아마 자치구, 서울 같은 경우 자치구별로도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 기후행동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후행동이라는 단체도 어떤 일을 하고 처음 들으신 분 입장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악 기후행동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계속적으로 관악 지역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2022년도 6월 달에 기후위기를 가만히 우리가 문제 받는 게 아니라 좀 대응해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기관, 단체, 센터, 또 주민 모임 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좀 모여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시작은 저희가 교육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알리면서 기후위기가 왜 생겼는지,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관악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에 캠페인도 매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샷을 찍어서 실천했던 활동들을 올려드리면 저희가 상품을 드렸어요. 선물을.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선물은 지역에서 다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새로 구입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아니 버리게 되는 것들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도 함께 했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사실 올해부터 6월이죠. 저희가 배워야 한다. 배워서 남 주자. 라는 기치 아래 이제 학습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0분들이 함께 단순 책 모임으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후를 또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런 아이디어나 시청까지도 연결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특히나 남강고등학교하고 생태전환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실천 활동을 좀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캠페인 주킹을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그 6월 20날은 기후행동과 남강고등학교가 협력적으로 실사거리에서 너무나도 많이
써주셨고요. 특히 실목지가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딱 하나만. 네,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많은데 압축하다 보니까. 네. 제가 중간에 끊을게요. 감사합니다. 아까 기후정행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2019년부터 시작되고 코로나 정리했다가 22년도부터 다시 시작할 때 관악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907도 지금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거 지역에서 좀 알렸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행진을 왜 하는지, 왜 함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관악에서 사전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올해 906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5시에 알려진 서점에서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질문 더 드릴 겁니다. 네. 그렇죠. 예. 관악 기후행동까지 잘 얘기해 주셨고요. 우리 대표님, 선생님도 2년 전에 그 침수 현장이었던 관악에서 같이 또 생활도 하셨고 한데, 조사 결과 보시고 좀 소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좀 인상 깊은 거라던가. 네.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고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 어르신들에 관한 조사 작업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감이라기보다는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하고 집행하는 우리 관악구 의회, 관악구 행정에 꼭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걸. 같이 가시죠, 같이 가셔서. 예. 뿐만 아니라 지역에 또 여러 단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지만 네. 이런 활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왜냐면 각자의 영역도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네. 함께 했으면 좋겠다가 가장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후행동이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협치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정과 의회도 같이 할 의향이 있고요. 기후행동 입장에서는 아까 이 대응 활동할 때 환경교육, 특히나 체험과 참여 활동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셔서 관련한 교육 콘텐츠 프로그램들을 어르신에 좀 맞게 아니면 참여자에 맞게 저희도 좀 개발하고 네. 그다음에 것들을 좀 실현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널리 알리는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의 또 역할 과제까지 또 부여잡은 보고서라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하나의 도구가 돼서 정책 변화에도 좀 영향을 미치면 좋겠고, 관악구에 더 많은 단체들과도 공유하면서 좀 인식도 같이 쌓고, 그렇죠. 새로운 교육 콘텐츠도 개발하고. 그렇죠. 예. 어르신들도 와상이나 좀 여러 장애 정도에 따라서 되게 교육 프로그램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과제들이 많은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또 그런 자리가 또 열리겠죠. 그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김남일 선생님한테 마이크 한번 드려볼게요. 도봉구에 있는 방학골복지관에서 좀 실천하시고, 여기는 관악구 사례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조사 결과 어떠셨는지 도봉구 상황이랑도 좀 이어져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다르지 않은 얘기들일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일상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비슷한 결과값들을 보면서 이제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던 이제 일상의 취약성에 대해서 좀 많이 공감을 했었고, 이제 저도 다음을 얘기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이제 기생충 영화에서 보면은 물이 다 잠겨가지고 그 체육관 같은데 대피소로 이제 아들과 아빠가 갔는데 아빠가 아들한테 그러죠. 세상에 가장 좋은 계획이 뭔 줄 알아? 무계획이야. 우리가 계획해서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무계획이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뼈아프게 들리느냐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 일상의 취약성을 무계획으로 갈 수는 없다. 그러니 그 취약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정책적 변화나 지역의 변화를 같이 만들어가야 할 숙제를 연대감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 질문을 좀 받았는데, 질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여기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기후위기,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시민사회나 정책적 영역으로는 인식을 하겠는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어떤 어려움이 실제 있었냐를 질문이 나와서 도봉구에서 좀 어떤 게 좀 어려우셨는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네. 모든 건
새롭게 하려면 안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처음에 코로나 시기에 기후위기에 대해서 생태복지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했을 때 이제 저희 일꾼들이 우리가 녹색연합은 아니잖아요 라는 얘기들을 실제로 했었고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불평등의 이슈를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우리가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 이 이야기를 같이 할 파트너가 우리 당사자들에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학습을 1년 넘게 꾸준히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의 과정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초반에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 그래요. 사회복지 현장에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요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기후재난 시대라고 명칭을 세운 만큼 사실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후재난에 대한 고독사의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먹거리의 문제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다 따라하고 기후위기 대응은 또 별도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일꾼들의 힘은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고 우리 관장님이 잘 풀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풀어가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한데 기후가 기후 활동가들만의 영역, 복지는 복지 영역이 아니라 사실 교차되잖아요. 일상이 교차성이 있는 것이고 노인의 일상과 기후가 연결되고 장애인의 일상과 기후가 연결되는 것처럼 그 연결점에 대한 질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장에서도 좀 체감하셨던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현장에 대한 고민도 있으시면 잠시 후에 우리 김혜미 선생님 질문 받고 나서 질문을 좀 받을 테니까요.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혜미 선생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김혜미 선생님은 녹색당 부대표, 전 부대표 시기도 했지만 사회복지사시고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라는 단체에서 간사활동도 하셨죠. 세바사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 연결하고 계신데 아까 발표가 또 짧다 보니까 사실은 정책적으로 과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녹색당 전 부대표 하실 때도 정책적인 재원이나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 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좀 어떤 고민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연결한다면 해외에서의 사례라던가 이런 것도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제 하나는 사실 한국에는 아직 에너지복지법이 없습니다. 에너지복지법이 없어서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에너지 빈곤층이라는 걸 법적으로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복지나 에너지 빈곤이 다 에너지 기본법의 하위에 이제 속해 있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층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눈 주거권, 노동권 이런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수준에 대해서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은 에너지 사용량이나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얼마나 소비하고 있냐로 이거를 측정하고 있는 게 또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가 속해 있는 정당이 원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에너지 기본법을 만드는 일을 좀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또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발의도 못하고 이게 좀 유야무야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너지 복지법은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법안이 성안돼가지고 이제 논의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만들어지지 못한 한계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바우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대신 이제 우리가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지급률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 어르신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거나 수급자가 아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냉방비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에너지 바우처 미지급률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한 계절에만 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고 이제 수급자 중에서도 이게 우리가 4종급여 중에 지금은 3종급여까지 가능한데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신청하기도 어렵고 게다가 이게 그냥 수급자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 특성도 이게 충족해야 돼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한부모거나 임신을 했거나 이런 개인적 특성까지 통과해야
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고 수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신청주의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미 너무 복잡한 현실이 있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당장에 얘기할 수 있는 건 에너지 복지법이 필요하지 않은가. 또 두 번째로는 에너지 바우처 문제를 더 급진적으로 또 선진적으로 풀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은가. 이 두 가지를 좀 얘기해보고 싶고 하나만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해외 사례로 얘기를 하다 보면 프랑스가 아까 이제 우리 지역 안에 계신 의사 선생님께서 2003년에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특히 노인들이 폭염에 많이 사망해서 문제가 좀 이제 풀리는데 해결이 있었다 했던 게 진짜 많이 죽었어요. 그때 프랑스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집안에 갇혀서 정말 쪄죽은 해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도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의를 새로 시작하고 주거권 문제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해결했는데 실제로 2025년, 2028년부터는 프랑스는 아예 그런 에너지 효율성이 낮은 주택을 임대를 내놓을 수가 없는 게 법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정책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 주거와 관련해서 법령이 생긴다는 건 되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고독사 관련해서도 2020년에 고독사 이런 기본법 생기고 나서 탄력을 받는 게 있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법령도 생기면 뭔가 대응들도 좀 더 구체화될 것 같네요. 정책 대응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서 하나부터 여쭤보면 주거와 관련된 정책 방향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노동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이 되게 취약한 노동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고 자활 현장도 그렇고 노동에서 되게 위기를 또 많이 느끼시기도 하는데 관련해서는 혹시 정책적 대응 방향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국회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고 또 통과도 됐고 또 노조법 관련해서도 이제 개정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막혀서 잘 통과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해서 저는 이 기후 위기가 사회적 재난 혹은 이게 노동에서에도 굉장히 큰 피해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진전되게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주 기본적으로 폭염 시에 쉴 수 있는 휴식권을 준다는 것 그런 것부터 제대로 적용되는 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통 그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노동 현장이 기본적으로 놓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노동의 문제로 이제 중처법이나 노조법을 개정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개선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사실은 노동권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련된 법령이 또 있으니까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들이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을 이제 좀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 오픈될 것 같은데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을까요? 네. 특별히 없으시면 6시 전에 끝내달라고 강력한 요구. 말씀들을 되게 적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랬다 보고 사전에 질문 들어온 게 좀 있어서 보고 질문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아마 네 민망하셔서 아마 얘기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철학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개념적인 질문인데 기후위기로 인해 재난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 기후재난은 기존 재난과 어떤 차이가 있고 대응 또한 기존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어야 될까? 그래서 산사태는 예전에도 있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기후재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호명되면서 이게 기존 재난과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분한테 마이크가 좀 가야 될까요? 김행동. 김행동. 적절한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후위기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것이 불평등,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 부정인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기후정의 행진 슬로건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염이 아니더라도 사실 노숙에 계신 분들은 그냥 온전히 받죠. 그냥 아니어도 살 곳이 없어서 이어서 사실은 그동안에 있어서의 그 자연재해 아니면 사람으로 인한 재해도 중요하지만 그것들 다 두루 아우를 수 있는 게 기후재난입니다. 그래서 사실 난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난민의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 기후 난민 특히 왜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없어지는 하이스맨이 올라가고 그런 데에서 섬에 있던 나라들은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가뭄 때문에 이제 식량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거리 문제 때문에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것 또한 기후 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상징성을 딱 단어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자연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 문제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봐야 했던 포괄적인 모든 문제들이 다 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되고 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간단하게 대표로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보니까 재난이라고 했을 땐 어떤 특정한 국제적인 문제,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기후 재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좀 체감하고 함께 연결돼 있다 그런 느낌들. 그게 좀 차이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답변 질문하신 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추가 질문이 있어서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김남희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도 기후재난,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복지 현장의 대응들이 많이 호명되고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후위기 시대에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될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시냐? 또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개발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역량이라고 했을 때 뭘 갖춰야 되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님이 알면 사랑한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알면 행동한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상황과 주민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고 근본적 질문들을 던지고 그 상황에 공감하려 하고 거기에 함께 서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근본적 질문이 알매 과정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알매 과정이 충분히 나의 것으로 되는 순간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워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알면 행동한다 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알아야 돼요. 알 게 많잖아요. 뭐부터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나의 삶부터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기후위기 얘기하는데 동네에서 테이크아웃 잔 들고 점심 먹고 수다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뒤에서 아유 자기네들은 저렇게 쓰레기 테이크아웃 해가면서 우리 앞에서는 일회용 안 주고 뭐 텀블러 써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얼마나 민감하게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나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가부터 한번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에게 지역사회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이 기후재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면 그게 뭘까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들의 삶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내가 만나고 있거나 내가 접한 것만으로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서울 사람들은 아직 잘 몰라. 왜냐하면 아직 대형마트에 먹거리들이 꽉꽉 차 있으니까 농민의 삶을 알 리 없고 또 우리 집이 물에 잠긴 적은 없으니까 그 수해 피해가 난 당사자들의 심정이 어떤지 충분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말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조금 더 넓혀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근본적 질문과 재난의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뭐가 됐든 다양하게 알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됐든 내가 관심 가는 것부터 알매 시작을 꼭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의 기후 재난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분들의 삶을 잘 알기 위한 오늘 이 자리 같은 조사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뭐 학습도 해야 되겠지만
주민의 삶을 잘 알아가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면서 이 자리 좀 마감할까 합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끝납니다만 네. 사실 기후 위기 시대에 취약계층 분들과 함께 하는 것들 정말 과제들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법 제정부터 뭐 주민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공철 선생님이 조사해 주신 재원 사항들만 몇 가지 엄청 많잖아요. 또 그 중에서 이제 여기 패널 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기후재난 시대에 취약계층들을 위한 실천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부터 해야 된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어떤 거라고 얘기하실지 각자 입장들이 좀 다르시니까 정답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메시지를 오늘 전체를 좀 마감하면서 단어 하나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서 왜 그 단어를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한 단어라니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계층이라든가 어느 분야 각각이 다 아니라 사실은 내가 관심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행동도 알아야 되고 관심 있고 뭔가 이렇게 나라는 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시작은 동기부여다. 그래서 동기부여로 인해서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가지고 저희 관악기후행동의 입장으로 보면 어느 분하고 같이 하든 참여하는 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이 필요하겠다. 그게 교육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공론의 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혼자 하지 않는 어떤 협치, 거버넌스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 대책 아니라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좀 땡겨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느 수법 되게 수혜자다 고민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거기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책도 같이 고민해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후사회복지사가 아닌데 저희 기관에서 최근에 저한테 재난사회복지사, 기후사회복지사 말을 많이 붙여주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는 지금 10몇 년 동안 사례관리가 베이스이고 네, 그리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똑같은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데 다만 제가 만나고 있는 분들의 삶에 이 기후위기라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고 그게 눈으로 보이는 순간 특히나 2022년도에 그 큰 일을 겪으면서 이게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들의 인간적인 삶, 안정적인 삶을 돕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처해야 될지 이것도 이분들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후서부터 뭐 이런 추적조사도 해보고 오늘 이 자리도 이렇게 만들어보고 제 영역은 아니지만 우리 만나고 있는 분들과의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여기 모든 사회복지사들 참여해 주신 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 이게 이어진다면 동기부여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 커먼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후위기 재난운동, 기후위기 생태복지 운동하면서 커먼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사실 커먼즈라고 하면 그냥 공동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복지 커먼즈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닥친 그 일상의 위협을 스스로의 실천으로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재정의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과 동기부여가 일어나면 우리 공동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 위협으로부터 가능성을 열어가는 공간이 문화적 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캠페인을 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골똘히 고민하고 있는 그 회의의 장이 될 수도 있는 것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복지 커먼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담아낸다고 하면 분명히 스스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단어가 복지 커먼즈인가요? 네. 네, 복지 커먼즈. 커먼즈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실 텐데.
함께 나눈다는 거죠. 나누고 공동의 어떤 것들을 만들고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그 지금 생태계를 이야기하잖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 자원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고 그 속에서 공존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공존의 가치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공동의 이 공간에 함께 살아내고 있는 현 세대의 주체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고 거기 안에 복지라고 하는 게 붙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떤 학자의 논문을 보고 삘이 꽂혀가지고 이제 실천 현장에서 녹아내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협이 닥쳐 있는 이 일들을 정책적으로 누군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위협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그 무엇 그 어떤 공동의 것, 그게 협동이든 동기부여든 관심이든 그 공동의 것을 만들어내는 스스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조금 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다행이다. 너무 부담되는데. 네. 네, 다음 한번 들어볼까요? 김민희 선생님.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 해도 괜찮죠? 네, 네. 저는 투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제 우리가 동기부여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공동체도 만들고 커먼지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다 직접 하면 좋겠지만 정말 우리 사료관리 한 명 하기도 바쁘고 또 이 현장 저 현장 다니면서 사람들 또 우리 당사자분들 만나서 목소리 듣기도 바쁜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동은 저는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공교롭게 내년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위기 또 기후 위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부터 제대로 선택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 이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계기는 많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뽑은 키워드는 네, 투표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좀 패널분들 자리는 이곳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끝나기 전에 관장님 혹시 좀 덧대주실 말씀 있으실지. 선배 사회복지사로서 또 이렇게 관리자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과 끝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공감, 뭐 관심이라든지 동기부여라든지 다 같은 맥이 닿아 있는데 우리는 금요일 날 6시에 퇴근을 하기 직전에 선풍기가 막 박스로 막 이렇게 물품이 왔어요. 후원 물품이. 근데 그거를 받아서 쌓아놓고 월요일날 배달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직장인의 마음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그 냉방기가, 선풍기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집에 돌아가면 에어컨도 있고 시원하게 지낼 곳이 있지만 이 선풍기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후원 물품을 요청했고 그것이 왔는데 6시에 이걸 사무실에 복지관에 두고 그리고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까지 이틀을 그냥 있다가 월요일이 되어서야 배달을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과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기후위기가 지금 새로운 일들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직장인들은 덥고 우리가 밖에서 노동하시는 분들은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통계로 나오지만 우리가 만나시는 분들은 더워서 우리 더위에 열대야 때 잠 잘 못 자잖아요. 막 한강 시민공원에도 가고 야간 뭐 영화도 보러 나가고 뭐 아니면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더 폭염이 길어지고 열대야 때문에 힘들어지고 그래서 잠을 맨날 며칠을 못 주무시고 그리고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를 못 하시고 그럼 하다가 병이 나거나 돌아가시면 그냥 노환이라 그래요. 네, 우리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특별한 질병사라든지 어떤 사고사가 아니기 때문에 노환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기후위기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그 안에서 취약한 어떤 환경이라든지가 아니면 충분히 건강하게 더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민감하게 바라보고 또 그런 어떤 그 공감과 이런 어떤 것들이 저는 좀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같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꼰대 같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선배 사회복지사분들 역할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줄여주시면 구조를 해내고 효율화 해내야 이 역할에 또 더 사회복지사들이 개인의 관심 넘어서 뭔가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과업량이나 이런 것들도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톡 콘서트는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